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오늘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 이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이 꽤 흔들리는 구간이었는데요. 다시 그래도 좀 반등이 오면서 주도주냐 비주도주냐, 반도체냐 비반도체냐 논란이 많은데 네. 일단 2차 전지 얘기를 할 건데 2차 전지가 그 앞전에 한번 그 ESS하고 리튬 가격 올라가면서 한번 올랐다 그죠? 예. 또 조정받고 최근에 또 한번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이거 엄청 강했어요, 그죠? 예, 단기적으로 주가가 거의 그러니까요. 50% 이상, 그쵸.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죠. 최근에 올랐던 배경은 뭔가요? 거기서부터 좀 이야기 시작을 해보면. 네, 배경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얘기했어요? 네, 네. 이제 4월에서 네. 5월 구간에서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이 나오면서 2차 전지가 조금씩 이제 한 번씩 네.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다음 모멘텀으로는 이제 ESS 시장이 네. 이제 부각이 되면서 LG엔솔 중심으로 해서 실적도 개선되는 모습 보이면서 3분기에는 2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실적이 턴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리고 ESS가 기존의 2차 전지가 갖고 있던 ESS에 대한 분위기가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같이 엮이면서 뭔가 기대감. 뭔가 우리도 그 대세에 같이 따라갈 수 있을 거라는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숟가락 하나 얹었어, 그죠? 네, 잘했죠. 네. 그래서 ESS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시장은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ESS 얘기는 좀 더 해야 되고 진위를 해야 되고 일단은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것도 보면 실적 발표가 LG엔솔, SDI 실적은 안 좋았는데 오히려 실적 안 좋지 않았나 주가 맞아요. 올랐고 그죠? 예. 어쨌든 LG엔솔이나 보면 양극재 업체들이나 거의 기대가 없었는데 기대보다는 실적이 괜찮았어요. 네, 네. 일단은 LG엔솔이 먼저 실적을 시장 기대치보다 좀 높여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LNF도 3분기 영업이익을 컨센 상회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이제 양극재를 바라보던 그 시각도 조금 변화될 수 있고 많은 증권사들이 LNF의 목표가를 또 상향시킴으로써 네. 지금은 ESS를 품고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일단은 가장 탑픽 시장에서의 가장 탑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좋은 표현인데요. ESS를 품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셀업체가 들어가고 당연히죠. 네. ESS,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하고 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는 양극재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뭐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으나 그죠? 네. 예를 들면 그 밑단에 보다는 그 정도까지 옮기가 이제 가는 흐름들이다. 제가 아마 지난번에 증권 TV에 출연했을 때 2차 전지 이야기했을 때 두 가지 키워드는 ESS와 LFP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이제 연초부터 상반기부터 해서 2차 전지는 이제 ESS 중심으로 가는데 ESS는 우리가 사실 고성능 쪽이 아니잖아요. 네. 고성능 사양이 아니고 고성능은 아니고 대용량. 대용량이죠. 양으로 승부하는. 맞아요. 네, 그래서 LFP 양극재 쪽도 충분히 이제 가능한 그쪽이 커버가 가능한 쪽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기술력이라보다 어느 쪽이 먼저 시장을 점유하느냐가 더 중요한 상황이었고 기존에 이제 LG엔솔은 ESS 시장을 미국 쪽에 대한 ESS 시장을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먼저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도 삼성 SDI 그리고 최근에는 SK이노베이션까지 해서 2차 전지에서 전기차 EV 쪽에 대한 라인을 ES 쪽으로 좀 변형시키면서 관련돼서 이제 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지금은 어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변화가 그렇죠. 시장에서는 좀 잘 인정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삐딱하게 보면 ESS가 전기차가 이제 소위 성장의 트랩에 걸려서 어려운 동안에 뭔가 돌파구는 되는데 얘가 전기차 어려운 걸 다 커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이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에도 ESS 시장은 존재했었죠. 그렇죠. 하지만 ESS 쪽을 우리가 2차 전지 기업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보진 않았던 건 마진율이 상대적으로 더 작기 때문이었었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전기차의 판매 둔화가 한동안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차 쪽을 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ESS만 놓고 봤을 때는 일단 양적인 확대, QA 확대가 중요하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업체들이 지금 빠져있는 틈을 타서 미국 내에서의 마켓쉐어를 더 점유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더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고요. 여기서 마진의 개선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양적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SS도 주로 지금은 이제 북미 모멘텀이잖아요, 네. 그죠? 북미도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있었던 것은 그동안은 중국산이다. 그런데 예. 미국이 중국을 이제 이쪽을 견제해주면서 마치 우리가 처음에 전기차 시장을 그죠? 예. 미국 됐던 것처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전기차도 똑같네. 유럽 같은 경우는 중국하고의 경쟁이 계속 있잖아요, 예. 그죠? ESS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결국은 이런 게 확산이 돼주면 좋은데 지금은 ESS도 어쨌든 북미 모멘텀이다. 국내 그다음에 일부 무슨 뭐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이런 게 있지만 크게 북미 모멘텀이네, 그죠? 네, 일단은 말씀드린 ESS 배터리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의 점유율을 70% 이상을 가져간다라는 가정하에 네. 지금 이런 주가에 대한 방향성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유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Q의 가정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가격이라든지 P 그리고 마진을 얼마나 더 좋게 할 수 있는 효율성의 문제 등이 될 수 있는데 ESS로 지금은 일단 저는 2차 전지 기업들이 좀 버티고 있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합니다. 네. 한 2차 전지가 한참 좋을 때 뭐 셀 3사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하고 막 선도 계약을 하면서 그죠? 뭐 얼마를 용량을 증설한다, 몇 조 원 한다. 와, 뭐 이것만 먹고 살아도 그죠? 지금 그 증설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좀 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근데 결국 그게 상황이 바뀌면 사실은 그냥 공중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2차 전지나 투자나 전망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고 그러면 셀 모멘텀으로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아니면 삼성 에너지 솔루션이냐 LG 에너지 솔루션이냐 삼성 SDI냐 SK 이노베이션은 좀 죄송하지만 조금 2차 전지 모멘텀 ESS로 보면 조금 한 발 뒤로 물러나니까 그죠? 예. 삼성 SDI 얘기하는 분들이 최근에 많기 때문에요. 예, 삼성 SDI도 본격적으로 ESS 시장에 이제 뛰어든 상황이고요. 네. 사실은 조금은 아쉽죠. 좀 시기적으로 좀 늦어졌긴 했지만 이제 LG 너무 엔솔이 늦어요. 삼성 원래 돈 되면 나중에 들어가잖아. 그것도 어찌 보면 맞아요. 이때도 네. 사실 우리 2차 전지 네. 시장 좋았을 때 캐파 증설할 때 제일 삼성 늦겠죠. SDI가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요. 증설을 네. 보여줬어요. 사실 네. 그만큼 로스가 좀 없었다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생각하면 삼성 SDI가 좀 더 현명할 수가 있고 네. 지금 뭐 LG 엔솔이 일단 ESS 쪽을 좀 먼저 시작했긴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로 인해서 수익성이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구간 아니라서 지금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접근하는 게 더 맞다. 그리고 이제 삼성 SDI는 어쨌든 또 삼성전자 향에 대한 기대감이 또 커지고 있고요. 삼성이 뭐 글로벌 기업들과의 어떤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 삼성 SDI도 그에 따른 낙수 효과 분명히 좀 볼 수 있는 구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같이 보면 될 것 같은데 두 종목이 서로 약간 좀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주가가 뭐 한 같이 오를 때도 있지만 약간 좀 엇박자를 나면서 가기도 하지만 두 종목 모두 다 방향성으로는 일단은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근데 여기서 최근에 증권사들의 리포트를 보면 대부분은 다 그래도 긍정 평가가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아직 2차 전지 쪽은 시간이 좀 필요해서 단기 급등은 지금 부담스럽다라는 약간의 중립 리포트들도 꽤 있다라는 점은 그간 2, 3년간 2차 전지에 대한 고가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도 좀 남아있는 분위기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셀업체는 그렇고요. 네. 그러면 양극재 업체는 어디를 가야 돼요? 양극재 업체는 참 이 부분도 재미있는 게 결국은 실질적으로 좋아진 건 LNF인데요. LNF가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였지만 주가의 단기 상승폭은 에코프로가 더 셌어요. 네. 이게 또 2차 전지를 대변하는 투심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워낙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그런 큰 변동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급의 부분으로 에코프로도 같이 동반 상승을 좀 했어요. 근데 변동성은 상당히 많이 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빠졌을 때 어떤 종목이 좀 더 유리할 거냐에 대한 대답은 역시나 LNF다라고 볼 수 있겠고 3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을 상회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이 턴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ESS 쪽에 대한 LFP 공급도 제일 먼저 시작했고 LFP 자회사 설립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설립은 하기로 했고 이미 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실제로 이제 이에 대한 자회사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자회사는 뭐 전구체 만드는데 이런데 아니고 LNF LFP라는 자회사를 그 설립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LFP 시장을 조금 더 LFP 양극재 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움직였어요. 그게 아마 올 초에 아마 설립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ESS 쪽 부분 아니고요. 뭐 아무래도 LNF는 기존의 테슬라 쪽에 대한 주요 공급처였기 때문에 테슬라의 Y 주니퍼 모델이라든지 신규 모델에 따른 또 이에 따른 출하량이 네. 지속적으로 좀 유지된다라는 부분에서 뭐 기존에 하고 있었던 쪽은 뭐 큰 기대는 없지만 새로운 LFP 시장에 대한 선제적인 움직임은 분명히 외형 성장을 추가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고 LNF가 주가의 올해 한 해 변동성을 보면 상당히 컸거든요. 뭐 10만 원대에서 갑자기 4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은 12만 원대 회복을 하면서 뭐 지금 뭐 워낙에 올해 한 해 많은 종목들이 주가의 상방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LNF가 눈에 안 띌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인 상승률로는 거의 탑인 것 같아요. 그만큼 LNF는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면 다시 기회로 보고 증권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선호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4분기에서 내년까지 계속 지속 외형 성장 가능할 것으로 보고 뭐 기존 LNF는 뭐 실적으로 지금 그 대변할 수 있는 가장 탑픽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어쨌든 ESS가 좀 더 스토리가 만들어지길 기대감이 높아지길 그렇죠. 기대하는 그런 구간이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LFP 모멘텀이 있는 LNF 거기까지만 보면 돼요. 장비 같은 경우도 좀 조금 움직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그죠. 장비 네. 쪽도 움직였는데 지금은 장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구간은 아직은 아니죠.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2차 전지 움직이고 시장이 워낙에 또 강했었기 때문에 한두 차례 기회를 마련하려고 했지만 아직은 시차가 좀 더 필요한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반도체예요, 그죠? 그냥 눈 딱 감고 다른 종목은 다 지금 그냥 하이닉스 한 종목만 가지고 그죠? 오르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래야 될 것 같아. 정확하신데요. 최근에 투심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특히나 이제 초보 투자자라고 할 수 네. 있는 주식시장에 신규로 들어오는 투자자들, 젊은 친구들 네, 비트코인 하듯이 SK하이닉스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그러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머리 없는 아프게. 지금 상황이 됐고요. SK하이닉스 빠지면 사면 되고 팔면 오르면 오르면 팔고 팔면 되고 이런 좀 투심이 좀 단순화된 지금 시장이 아닌가. 네. 그만큼 또 이게 우리 쏠림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네.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좀 시장에 호재되고 되면서도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종목군이나 코스닥 시장에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부작용으로 좀 그러게요. 작용하고 있는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글로벌리 듭니다. 보면 어쨌든 AI 버블론이 계속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좀 주고 있는데 그와 반도체는 연관이 또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또 직격탄은 아니고 또 그렇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네.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 하이닉스 일단 AI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감을 또 가져가면서 네. 우리나라 내부적인 그 증시 그 활성책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들이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최근 뭐 개인들의 수급도 워낙에 이제 외국인 수급이 처음에 밀고 들어왔지만 최근에는 시장의 대기 자금 그리고 신규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한 그렇죠. 믿음이 네. 워낙에 좀 강해져 가서 빠지는 부분을
단기 조정 부분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받아내면서 하이닉스 주가는 하방이 그래 상대적으로 좀 견조했다. 지난주에 이제 11월 첫째 주에 코스피는 3.7% 하락을 했고요. 삼성전자는 8.9% 하락을 했어요. 많이 조정을 받은 거죠. 시장 대비해서. 근데 SK하이닉스는 3%대 상승 마감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SK하이닉스에 대한 그 주가에 대한 그 하방 지지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반도체는 이제 뭘 봐야 되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렇죠? 네, 꾸준하기 때문에 AI 과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이 공급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계속 실적이 앞으로도 이제 4분기 내년에 좋아지겠느냐, 좋아질 거란 기대감 이런 거죠. 네. 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실적은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12조 대까지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증권가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5개월간 주가가 8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지금은 뭐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수익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급도 별로 많지는 않다. 최근에는 이제 외국인들 중심으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있지만 그게 또 단기적인 구간으로 봐야 될지 다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 그와 동반해서 다시 뭐 주가는 우상향할 수 있을 거다라는 좀 핑크빛 전망이 더 강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급 우위 시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이 공급 우위가 아니라 수요 우위 아닌가요? 수요가 강한 거 아닌가요? 공급이 우위 시장. 그러니까 수요가 강하니까 공급자들이 더 우위에 있는 공급자 중심,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뭐 같은 표현이죠. 수요가 강하니까 공급 우위 시장이 되고 SK 이게 또 이제 또 특이한 부분이 지난주 11월 첫째 주에 엔비디아는 고점에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200달러 선 위로 올라갔다 180만 원대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반등에 다시 성공했다는 부분이 또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인 모멘텀이 좀 강한 부분이 또 더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업황을 지속적으로 지금 강하게 보고 있는 건 말씀드린 공급자 우위 시장이고 여기에는 기존의 HBM뿐 아니고 이제 메모리 가격이 아주 빠르게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뭐 PC 수요라든지 기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교체 수요가 일어나면서 이게 AI 시장과 맞물리면서 사실 뭐 HBM뿐 아니고 메모리 쪽 그리고 낸드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쪽까지 개선세가 나타나다 보니 이 업황이 지금 누가 안 좋다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특히나 삼성전자는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서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부분이 우리 시장의 저평가에 대한 그 해소와 함께 삼성전자가 그에 대한 수혜를 지금 가장 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꺾였다. 이제 반도체는 주도주의 자리를 잃었다. 반도체는 줄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1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다 아니에요. 1도 없다. 일도 없다. 1도 없는 건데. 1도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소위 하이닉스를 목표가 100만 원 나왔잖아요. 그죠? 100만 원의 목표가를 보고 하이닉스를 살 것이냐? 한 삼성전자는 한 13, 4만 원대 목표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삼성전자는 맥스로 하면 대략 한 3, 40% 정도 상승 여력이 남았고 SK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이 거의 한 7, 80% 이상 남아 있는 거죠. 그럼 두 개 중에 뭘 살 거냐? 그다음에 소부장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소부장도 사실 무섭게 오르잖아요. 한 번은 그렇죠? 소부장도 요즘 소부장 흐름은 어때요? 조정받으면서 같이 조정받았나?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은 대형주 장세이기 때문에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가 강하고 중소형주들은 그렇게까지 수급이 따라오지 못하고요. 변동성도 있고. 네, 실제로 지금 특히나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시총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 했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한 2, 3주 이상 조정받아 있는 종목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예, 그러게요. 그리고 실적도 단기적으로 쇼크난 종목들은 네. 또 급락이 나온 종목들, 뭐 지난주에 뭐 파크 시스템즈 이런 종목들은 10% 이상 급락이 나왔고, 뭐 HPSP 이런 장비 업체들도 한때 또 다시 같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아직은 좀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종목별로 상당히 좀 상이하게 간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도 또 고민할 필요 없는 거죠. 반도체 업황 좋다는데 소부장 쪽에서 힘들게 변동성을 감내하면서 갈 필요가 없다. 투자자들은 다시 또 돌아서 다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한 몰입이 더 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소부장처럼 움직이니까 요즘 그죠. 근데 하이닉스가 뭐 7% 9% 빠지는 날 사실 그렇게 쫄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 게다 사니까 사실은 말아 올리면서 그죠. 강보학으로 맞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부장은 사실은 10% 빠지면 이거 회복 잘 안 돼요 그죠. 네. 그런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죠. 네.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또 이제 계속 수출 실적 나오잖아요. 네. 수출액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반도체 수출액의 증가세가 대부분은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역할이 큰 부분이고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아직 같은 그 어떤 그 외형 성장이 빠르게 나타나는 구간은 약간 시차가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두 종목에 대한 집중이 워낙에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HBM 시장에서의 기존의 독점 영역에서 아무래도 조금 좀 훼손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살짝 있었어요. 그때 네. 주가가 30만 원 밑에서 살짝 움직일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는 HBM 시장도 이제는 좀 경쟁자가 이제 삼성도 들어오고 하니까 공급 그죠? 다양화가 될 수 네. 있고 엔비디아 역시도 이제 SK에 대한 부분에서 그 벤더들에 대한 확대 등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완전히 좀 그 우려감을 좀 해소하면서 오히려 시장 확대에 대한 부분이 더 크게 작용을 한다. 거기에다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일부 종목에 대한 편중 현상이 좀 강한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이 이어질 것 같다. 저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고점에서 코스피에서 두 종목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요. 25%가 거의 맥스였는데요. 지금은 32% 이상까지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가 그 한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10% 넘긴 적이 사실은 거의 없었죠. 지금은 거의 11%, 12%까지 육박을 하면서 그에 따른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니까 또 시총 비중도 늘어난 개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영향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도체는 역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집중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부장을 본다면 소부장 쪽에서 그래도 변동성은 있지만 이게 눈여겨보시는 기업들이 있는 거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니 소부장 지금 보지 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라는데 왜 그걸 또 물어봐요? 그렇게 했겠지만 저는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분량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그 약간 농반 진반이에요. 그래서 소부장 쪽은 사실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그나마 좀 볼만 또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실적으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도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온 종목들은 상승세 같이 유지해줬고 아닌 종목들은 쇼크를 보여줬다. 그게 뭐 다음 4분기 실적까지는 시간차가 또 한 3개월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좋은 종목들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실적 발표 좀 잘 나오는 상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종목을 이야기하면 PSK 홀딩스 그리고 VM 정도가 될 것이고 최근 뭐 말씀드린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좀 나와서 당분간은 또 더 쉬어갈 것으로 보이고 테스 이런 종목들도 컨센을 하회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도 차별화된 모습을 좀 나타낼 것이다. 근데 이제 이렇게 분석해봤자 크게 시장에서 근데 또 만약에 시장 조정받으면 더 강하게 받을 가능성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부장 종목들은 약간의 시차 두고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온 종목들을 시차를 두고 오히려 시장 조정이 더 받을 때 한 번 더 조정이 나온 후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저는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돌고 돌면 네.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실적 추정이 많이 나와요, 그죠? 증권사에서 많이 나오고 대충 예. 분위기가 이렇구나 알 수 있는데 사실 소부장 업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을 보면 실적을 사실 알기 어렵다고 그리고 그죠? 실적의 컨센과 상당히 좀 미스되는 구간이 좀 그래도 많아요. 있고 폼을 예. 또 많이 안 하는 데도 있고 그죠? 그 네. 뭐 내부자나 혹은 뭘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이상 갑자기 대응이 좋아질 것- 어려워요. 맞아요, 네.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그 기업은 내가 잘한다, 그죠?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 기업에 이전에 근무를 하시던 그럼, 그죠? 네. 뭐 했었더니 중요하죠.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내부자 정보가 되니까. 직원도 그럼요. 그래요? 예. 네, 임원 아닌데도 이건 뭐 임원인 경우에 그다음에 뭐 이 관련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거기에 뭐 납품하고 있는데 비상장인데 예. 주문 엄청 들어온다, 그죠? 이런 거 있으면 저희 피터 린치 투자가 되는데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또 시장에서 인정을 해줄지에 대한 여부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맞아요. 예. 시장이 인지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예. 수도 있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반도체는 투탑에 집중하라라는 가장 이야기.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네. 그게 가장 시장에서 잘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의 기대감들로 인해서 그렇죠, 자동차가. 그 전에도 자동차 사실은 주목해야 된다고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한번 빵 올랐는데 네. 이제 모멘텀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꿈속에 어른어른거리면 자동차가 네.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아이고 얘기하시죠 뭐. 네. 저희 꿈 이야기. 네. 네. 주식을 꿈으로 하진 않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현대차 주가가 사실 이번에 관세 협상 이전까지는 너무 그렇죠. 오랜 기간 갇혀 있었던 종목이고요. 네, 그렇죠. 정말 좀 어찌 보면은 제일 답답했어도 종목 중 군의 하나였는데 그렇죠. 이번에 뭐 관세 협상 그리고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주 성공리에 끝난 가장 수혜도 섹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를 올해 한 상반기 2분기부터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이게 좀 늦게 터지긴 했어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에 안정감 있는 실적과 판매량부터 해서 뭐 실적이라든지 방향성은 명확한데 관세로 묶여 있었던 부분이라 이 부분만 해소가 되면 뭐 지금의 주가 수준은 가장 낮았었던 그렇죠. 가격이 될 거다라는 제가 논리였는데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관세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가장 어찌 보면 우리나라 관세 협상의 포인트는 자동차 쪽 때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공을 들였었죠. 현대차 최근에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사실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판매량의 증가분에 대한 부분이 서프라이즈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아니에요. 판매량 성장 둔화가 좀 이어졌었던 구간이었는데 여기다 관세까지 좀 타격을 받으니 주가가 눌릴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이제 젠슨항과의 치맥 회동에 따른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했어요. 현대차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 관세에 대해 묶여 있지만 현대차가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자율주행과 로봇, 네. 뭐 스마트 팩토리에 맞아요.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했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GPU에 대한 공급을 뭐 현대차, 삼성전자 뭐 몇 개 기업에 26만 장 일단은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에서 현대차가 기존에 사실은 엔비디아의 협업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같이 엮이기에는 좀 스토리가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현대차와의 엔비디아와의 협업 가속화는 주가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현대차가 지금 품고 있는 게 이제 품는다라는 말을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품고 있는 게 로봇을 품고 있어요. 예. 로봇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가장 단기적으로는 메탄 플랜트에서의
로봇 자동화에 따른 무인 공장화, 그렇죠. 비용 절감이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외부 매출이 아니고요. 음. 내부적인 비용 절감이 될 수 있겠고 그를 통한 외부 확장성까지 저는 가져갈 수 있다. 사실 보스턴 다이너믹스가 올 초에 얘기로는 이제 올해 말 상장 정도까지 나스닥 상장까지 얘기됐었다가 좀 미뤄지고 있죠. 네. 미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은 더 오히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로봇에 대한 뭐 추가적인 기대감도 지금 얹어질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현대차의 기존 목표가가 28만 원 전후로 대부분 다 동결이 됐었던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목표가를 넘어섰기 네. 때문에 네. 지금 목표가 상향이 됐고 뭐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한 30만 원, 35만 원 사이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상향시켜 놓은 상태고요. 이제 그다음 목표가를 도달하기 위해서 현대차가 앞으로 이런 호재들을 어떤 식으로 좀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사실 자동차 판매량으로만 가져가기에는 이루어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기보다 그렇죠. 네. 워낙에 좀 시장이 플랫한 시장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현대차 뭐 하이브리드 판매량 증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다 녹아 들어갔고요. 네, 신규 모멘텀이 지금 중요한 타이밍이고요. 한 가지 더 현대차가 제가 하방을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배당 수익률. 네. 배당 수익률이 그때 이제 현대차의 가격 20만 원 정도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갔었고요. 지금은 이제 가격이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4.5% 정도 이내로 조금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배당에 대한 부분이 배당주로서의 연말 모멘텀이 더 강하고 이제 정부 정책에서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리고 자사주 의무소각에 대한 부분이 기존의 이제 현대차를 하방을 지지했던 요인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으로 지금 전환될 수 있는 저는 구간이다. 뭐 앞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좋지만 대형주 단에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면서 그리고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은 또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와의 계열사 종목들도 여전히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야말로 트럼프한테 뒤통수를 맞았죠. 사실은 선제적으로 가서 트럼프한테 그죠? 맞습니다. 제일 우리 기업 가운데 먼저 가서 대미 투자하고 네.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페이버를 받을 줄 알았는데 네. 이 노인네가 그죠? 잊어버렸는지 그 전혀 사실은 배려를 안 해주고 오히려 일본 업체들보다도 더 우리가 몇 달 고생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풀린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자기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쪽 똑같죠. 2차 전지에서 이제 전기차 양기차를 약간 살짝 그러니까요. 발을 빼듯이 네. 테슬라도 이제 뭐 전기차 이야기는 아예 빼놓고 얘기하지 않나요? 아니 원래 일론 머스크는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는 그렇지만 일론 머스크는 원래 뭐 자기의 꿈이 그죠. 네. 도조하고 여러 가지를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는 시작한 나의 모티브지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그래서 뭐 자율주행이다 이런 거 뭐 네. 로봇 많이 하잖아요, 그죠? 예. 제 말은 현대차도 그렇게 가면 좋은데 그렇게 가기는 어려우니 현대차가 그래도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자동차 모멘텀 말고 이제 다른 아까 얘기한 뭐 로보틱스든 AI든 뭐 이런 모멘텀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먼 이야기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를 자동차를 가져가는 것은 디바이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디바이스 네. 활용인 거죠. 네. 자동차 내에서 새로운 확장을 하기 맞아요. 위해서 네. 디바이스로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 좀 현대차도 비슷한 관점이 되지 그럼 않을까? 그 정도의 그 비전 아젠다가 있나요? 있긴 하죠. 그래, 네. 예,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대차 자동차 얘기를 먼저 좀 예. 매듭을 짓고 예. 나서 이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모멘텀은 현대 이제 계열사들하고 좀 연관이 네. 될 수 있어. 자동차 얘기를 좀 매듭을 지으면 어쨌든 현대차는 그렇게 오랜 눌림에서 이제 그 문제는 어쨌든 해결됐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도 있다. 그러나 주가가 이미 올라버렸잖아. 그때 말씀하실 때 한 20만 원, 21만 원 언저리에서 네. 거의 뭐 30만 원 갔다가 지금 27만 원이니까 뭐 주가로만 보면 접근이 또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다음 목표가는 상향시키긴 했지만 그 상승 여력이 한 3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현대차의 비중을 지금 확 늘리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고 만에 하나 뭐 시장의 전체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현대차를 좋게 보지만 지금은 현대차의 비중 확대보다 현대차 계열사의 비중 확대가 조금 더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계열사 종목들과 이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주요 계열사들 3-4개 종목을 비교해 보면 단기 상승률이 현대차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계열사들이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현대차하고 기아는 완성차로 같이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현대차하고 기아하고 조금 더 결이 다를 때가 있었어요.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기아가 높은데 지금은 기아는 특별히 별로 그냥 현대차랑 같이 완성차랑 묶여가지고 뭐가 기아가 주도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기아가 이제 언급되는 빈도수가 좀 많이 줄었어요. 적기는 하죠. 그래서 현대차 중심으로 지금 대형주 우선 선호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 쪽이 조금 더 주목이 된다라고 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차별화가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계열사들의 움직임의 변동이 더 현대차를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현대차 주가를 기반으로 해서 그 계열사들의 그 종목의 변동성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또 여기서도 우리가 수익률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다. 예. 보고 있습니다. 뭐 현대차도 좋지만 나쁘지 않지만 그죠? 사실은 지금은 자동차의 포인트는 현대차 그룹의 계열사들의 포인트가 있다. 부암동에 가면 계열사라고 치킨집이 맛있는 집이 있는데 와 이런 말씀을 하실 줄이야. 현대차도 자동차보다는 왜냐하면 그 각각의 이슈들이 그죠? 붙어 있는 게 그전에는 이제 계열사 하면 지배구조와 관련된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러면 모비스나 글로비스 그죠?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보다는 뭔가 신성장 동력 그죠? 맞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주목해 볼 때는 어디예요? 현대차가 신성장 동력이 사실은 상당히 좀 아쉬웠었던 그룹사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치킨 해동 이후로 가장 주목을 받았던 현대오토에버죠. 현대오토에버 저도 현대차 다음으로 가장 좋게 보는 게 현대오토에버였는데 기존에도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내에서의 신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핵심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정의선 회장이 오토에버를 가지고 뭔가 좀 할 수 있게 기대감이 있었는데 사실은 또 오를 때 모비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탄력이 별로 없어 못 갔어요. 현대오토에버는 좀 만년 그 박스권 종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그 어떤 알을 깨고 튀어나온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일부 저 같은 투자자들 외에는 현대오토에버에 대한 관심도는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약간 좀 스타 종목으로 올라섰다라는 점에서 그 점에서 일단 좀 의미가 있고요. 사실 기대하지 않았었던 영역에서 이번 GPU 구매 대행을 현대오토에버가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 그 과정에서의 계열사의 수혜가 가장 큰 종목으로 좀 지목이 되면서 기존에 원래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로봇 컨트롤 관련된 기존에 갖고 있는 모멘텀보다 조금 더 큰 모멘텀이 붙어버려서 지금 현대오토에버가 일단은 최근 3-4년 기간으로 봤을 때 거래 대금이 가장 활발한 지금 주간이 지난주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뉴스가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 왜냐하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그죠? 우려를 했는데 역시나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급등 이후에 상승분을 꽤 많이 반납했어요. 맞아요. 한 절반 정도 상승 분의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반납한 상태인데요. 단기 모멘텀이고 그죠? 그렇다고 끝난 건 아니고 오토에버를 역시 봐야 된다 그죠? 지금 저는 조금 더 눌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구간인데 이제 현대오토에버가 결국 이번에 확인된 것은 현대차에서 신사업을 할 때 가장 핵심 계열사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은 확인된 유의미한 지금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엔비디아의 연계성을 떠나서 이제 현대차가 가져가야 될 방향성은 결국은 마찬가지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쪽에 대한 부각인데 현대오토에버는 여전히 이제 로봇 신사업에서의
로봇 관제 시스템이라든지 그를 통한 계열사 간의 이런 컨트롤에 대한 부분을 가장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현대오토에버는 주가는 빠지면 항상 산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모비스나 글로비스는 어때요? 사실은 원래 네. 보면 자동차 완성차가 못 갈 때도 모비스나 잘 그럼 갔어요. 괜찮았었잖아요. 네. 모비스 역시 모멘텀으로만 본다라고 현대 하면 모비스라고 이름 붙여야 된다. 왜냐면 모비스라는 있어요. 종목이 있으니까 맞아요. 우리가 모비스는 그냥 모비스라고 하면 안 된다. 현대 네. 모비스. 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항상 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핵심 종목이었긴 했는데 사실 그 부분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주목하진 않고요. 그렇죠. 로봇 관련된 부분으로 저는 이야기를 해요. 기존의 이제 부품 사업이라든지 AS 부분은 시장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한정되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그런 종목은 아니고 그냥 안정감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현대모비스 조금 억울하다기보다 지금 이제 또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현대차에서 현대차 그룹사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이번에 로봇 종목들도 정말 많이 급등을 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상승률이 좋았던 게 액추에이터 기업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액추에이터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대차가 로봇으로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부각이 될 경우 저는 현대오토에버와 현대모비스가 가장 주목받는 자회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 상대적으로 주가가 다른 종목들보다 더 견조했었는데 출렁임은 좀 있습니다만 방향성은 우상향이 맞고 그룹산의 로봇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은 분명히 맞다라는 점은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시장 뭐 다른 로봇 종목들처럼 그렇게 움직이지는 지금 않습니다만 언제든지 그 핵심 계열사의 역할이 두드러지는 구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에서 지분을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나? 제가 알기로 현대차도 있고 기아도 있고 그죠? 네. 좀 골고루 가지고 있죠. 나눠서 가지고 있죠. 그죠? 제가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 갑자기 여쭤봐서 네, 저도 얼마 전에 그 좀 네. 조사를 했다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바로 찾으려고 하니까 또 GPT 선생한테 물어보지 뭐.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 상장이 좀 늦춰지고 있는데 그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미국에서 예를 들면 뭐 상장 조건이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미국은 사실 뭐 적자라도 다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좋은 그림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좋은 시점에 몸값을 좀 제대로 받으려고 한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네. 지분 보스턴 다미넥스의 지분 구조는 현대차의 미국 법인 HMG 글로벌이 54%고 정의선 회장이 20% 정도 가지고 있고,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계열사 중에는 뭐 모비스, 글로비스 다 가지고 있고 그죠? 네, 모비스가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죠, 있고요. 네. 네,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 부분을 스터디 했었다가 지금 외우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만약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슈가 온다고 하면 빵 제대로 뜨는 건 사실 또 현대차가 움직이겠지 뭐 그죠? 네, 현대차 그리고 이제 계열사 중에서도 이제 로봇 그 연관성이 높은 종목들 앞서 언급드린 종목들이 모비스라든지 오토에버 등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현대차 그룹주가 그래도 기존에 숨어 있었던 그 신성장 동력이 조금씩은 드러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종목만 더 이야기하면 글로비스, 현대 글로비스는 그렇죠. 뭐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는 조금 좀 궤는 달리하는데 현대 글로비스가 연초부터 해서 글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그 뷰는 계속 있었고요. 이번에 그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하면 간단한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입항 수수료가 없어졌다는 거. 미국. 네, 미국에 대한 입항 수수료가 1년 유예됐다라는 부분에서 비용 절감에 대한 부분이 그건 원래 근데 중국 기업한테만 부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또 예를 들어 중국 제품 우리 글로비스가 우리나라 완성차도 그
운송을 하지만 예. 중국 예. 제품도 많이 운송을 하기 때문에 그 어쨌든 부분에 그 영향이 대해서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주가가 2분기에 고점 찍고 살짝 좀 눌렸었어요. 예. 예. 근데 그에 따른 어쨌든 비용 절감 효과도 나타난다 해서 글로비스도 다시 한번 또 주가는 바닥은 아니고요. 단기 조정에서 또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다 같이 가요. 주가의 방향성은 같이 가기 때문에 주요 핵심 계열사들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동차 종목 이야기할 때 꼭 같이 여쭤보시는 게 부품주들. 현대차 말고 부품사들 그쵸, 거기는 뭐 지금 모멘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마찬가지로 그냥 그러니까 현대차와 현대차 안에서, 그의 그 계열사들만 네.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 생각합니다. 네. 완성차 가운데 현대차 그리고 이제 부품사는 현대차의 계열사 네, 중에서 현대 오토에버, 현대모비스가 가장 탑픽이고 네. 그 외에는 현대 현대글로비스 정도. 이런 순서로. 예, 맞습니다. 네. 순서를 정해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한 이야기까지 인백스 자산운용 염정이사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